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2장 제12장 의외의 풍파. 소어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광풍 108타 하하 과연 미친놈의 권법이군. 안타깝게도 너같이 잘난 사람이 이런 미친 권법을 배웠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흥. 가슴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프게 만들어주지. 그는 다시 소어에게 주먹을 뻗쳤다. 이 광풍 108타의 위력은 정말 놀라웠다. 소어는 다시 수십 번 수법을 바꾸어 반격하면서 소리쳤다. 멈추어라. 너의 권법이 과연 괜찮군. 나도 배우고 싶은데. 백의 소년이 손을 늦추자 소어하는 뒤로 몇 장 물러서며 이마에 땀을 닦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래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은 미친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했군. 미친 놈을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이야. 이제야 그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겠군. 이제 좀 무서운 맛을 알겠느냐?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권법이 더욱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이런 권법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머지않아 너도 미쳐버릴 거야. 나를 스승으로 모시려면 그렇게 무례해선 안 돼. 난 다만 그 권법이 쓸만한 점이 있으니까 조금 배우겠다는 거지. 너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지는 않았어. 스승도 제자에게 권법을 배울 수 있지. 안 그래? 백의 소년이 노하며 말했다. 아직도 싸우겠느냐? 싸우면 안 돼. 싸울 순 없어. 내가 이미 손을 써놔서 넌 움직이기만 하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고 말아. 미리 말해두지만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백의 소년은 극도로 분노해서 얼굴이 붉어지더니 나중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 이 자식아, 순 엉터리야. 날 놀라게 하려고? 너를 놀라게 한다고? 그럴 리가 있나? 넌 무림절전의 비기인 칠보 운풍장을 아느냐? 어느 사람이든 그 바람에 적중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몰라도 움직이면 7걸음도 가지 못해서 죽고 마는 것이야. 개소리, 세상에 그런 장법이 어디 있어? 그는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으나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소어하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웃었다. 이 장법은 절전이 된 지 100년이 넘었지. 그러나 나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장법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나에게 일장을 가했단 말이지.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맞았어. 하지만 내가 날 스승으로 모신다면 너를 살려줄 수가 있지. 내가 만약 그런 몇 마디 수작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소어가 말을 받았다. 믿지 못하겠단 말이지. 좋아. 너의 왼쪽 3번째 갈비뼈가 아픈가 만져봐라. 만약 아프다면 칠보 운풍장을 맞았다는 증거야. 흥. 그는 입으로는 흥하고 소리를 냈지만 손은 이미 갈비뼈를 더듬었고 안색이 차츰 변했다. 어때 아픈가? 백의 소년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물론 아프지. 거기는 어느 사람이든 아픈 곳이니까. 하지만 이건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매우 아픈 것이지. 마치 침에 찔리거나 불에 데인 듯 아픈 것이야. 다시 한번 만져봐라. 거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밑으로. 백의 소년의 손가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의 말대로 움직여갔다. 소어하는 돌연 소리쳤다. 맞았어. 바로 거기야. 좀 꽉 눌러봐. 백의 소년의 손가락은 자신의 갈비뼈 밑을 지그시 눌렀다. 그러자 그 소년은 푹 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귀신같이 약다해도 내가 발 씻은 물을 마셔야 돼. 지금 너는 나에게 당했다. 그를 올려다보는 백의 소년의 눈에서는 불이 날 것 같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어가 말했다. 말해두지. 세상에 칠보 운풍장이란 것은 없어. 그러나 다른 신비스러운 무술이 있는데 그것을 점혈절맥이라고 부르지. 점혈과 점혈은 비록 한 글자 차이이고 발음은 같지만 수법은 완전히 다르지.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백의 소년의 혈도를 하나 점했다. 그러나 이 점혈절맥은 너무 오래 두어선 안 돼. 그냥 놓아두면 죽고 말아. 그래서 방금 난 이미 너의 피를 봉했던 것을 풀어주었지.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백의 소년은 화가 났으나 참을 수 없어 물어보았다. 내가 비록 그 점혈 무술을 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실력으로 나를 점하지 못하니 나를 속여서 스스로 손을 쓰게 한 것이지. 맞았어, 맞았어. 틀림없어. 나에게 점혈을 가르친 사람은 의술은 뛰어났지만 무술은 신통치 않았어. 그는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인체의 피가 움직이는 계통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무슨 수법으로 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니 나도 물론 배울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손을 쓰도록 속임수를 쓴 거야. 계책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못 돼. 계책이라고? 너는 얼마나 지식과 두뇌가 겸비되어 있어야 계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첫째, 나는 너를 수시로 경계해서 손가락에 진기가 모여있게 해야 하고, 둘째, 칠보 운풍장이란 무서운 이름을 생각해서 너의 정신을 분산시켜야 했어. 백의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 두 가지로 족하다. 모자라. 난 점혈도 계산을 해야 돼. 혈맥이 마침 너의 혈도 부근에 유동할 때 정확히 점해야 했다고. 이건 무술과 지혜의 결정품이야. 나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도 결코 억울한 일은 아닐 거야. 너를 스승으로 모셔? 넌 지금 꿈을 꾸는구나. 싸우기 전에 이미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할 수 있어? 날 죽여라. 내가 왜 너를 죽여? 내가 딴소리를 한다면 나는 먼저 너의 코를 잘라버리고 너의 눈을 파버리겠다. 그리고 또 너의 혀를 끊어버리고 너. 백의 소년이 큰 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무엇이 두렵겠어? 너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흥, 좋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겠군. 너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려도 두렵지 않겠느냐? 백의 소년은 갑자기 안색이 새파랗게 되었다가 부들부들 떨더니 다시 빨갛게 변해갔다. 소어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드디어 두려워하는구나. 빨리 스승이라고 불러. 백의 소년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다. 너 이 악마. 날더러 스승이라 부르지 않고 악마라고 불러. 좋다. 소어하는 말을 마치자 허리를 굽혀 소년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백의 소년은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 스승. 두 번 스승이라 부르는 동안 소년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소어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거지? 나 같은 스승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더구나 넌 이미 나를 스승이라고 불렀으니 울어도 소용이 없어. 야, 내가 계속 운다면 너의 엉덩이를 때리겠다. 백의 소년은 엉덩이란 말에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참았다. 그래야지.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봐. 철심남. 소어하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철심남. 좋아, 좋아. 좋은 이름이야. 남자의 이름은 강철같이 강해야지. 너는 여자같이 생겼는데 이름 하나는 강하게 지었구나. 철심남이 돌연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난 사람은 너보다 강해도 이름은 강하지 못해. 난 강어라고 해. 알겠어? 강물 속의 고기는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봤냐? 정말 먹고 싶다. 그가 먹고 싶은 것은 강물 속의 고기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소어아였다. 그는 정말 소어아를 씹어먹고 싶었다. 소어아는 껄껄 웃으며 손을 그의 입가에 내밀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너. 철심남은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해 멍하니 쳐다보았다. 말해두지만 내가 뭘 생각해도 난 다 알고 있어. 넌 올해 나이가 몇이냐? 너보다 2살 정도는 많을 거야. 그래? 나보다 2살이 많다 해도 배우는 데는 순서가 없어.
잘하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지. 돌연 멀리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소어와 강어. 가지마. 가선 안 돼. 도화가 다시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안색이 복숭아꽃 같지 않고 마치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소어와를 붙잡고 거친 호흡으로 말했다. 다행이야, 아직 여기 있었구나. 제발 부탁이야. 나를 비웃지 말아줘.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러나 넌 꼭 나를 따라가야 돼. 그녀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어와는 탄식하며 옷소매로 도화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 또 울고 있는 사람이 늘었군. 내가 계속 울어서 눈이 부어오르면 도화가 아니고 도자, 복숭아 열매가 되고 말아. 도화는 피식하며 웃었다. 울고 웃고 고양이 용병 같구나. 도화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소어와의 옷소매에 코를 닦은 뒤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갔는데 왠지 심상치가 않았어. 장막 속에서 남자들의 고함과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채찍질 소리와 함께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한 줄로 서. 떠들면 죽여버릴 테다 하는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잡초 속에 몸을 숨기고 장막 앞까지 기어갔어. 장막 주위는 큰 칼과 채찍을 든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있었는데 그 눈빛은 그놈들은 사람들을 마치 솥대 몰듯 한 대로 뭉쳐놓고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쳤어. 소어와는 진지하게 물었다. 초원의 강도들인가? 강도들은 아니었어. 그들은 옷차림으로 봐서 관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타고 있는 말도 다리가 긴 장마가 아니고 다리가 짧은 사천마였지. 그들이 강탈하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들은 관내에서 누군가를 추적해왔어. 첩자가 그 사람이 우리 장막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대. 그래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그들은 사람을 찾지 못하자 감추었다고 생떼를 쓰면서 반시간 내로 내놓지 않으면 여자들을 모욕하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겠대.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소어와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래서 난 너에게 부탁하러 온 거야. 내가 호랑이도 잡았으니 그 강도들도 물리쳐 줄 수 있잖아. 틀렸어. 사람은 때때로 호랑이보다 무서워. 그런데 그들이 쫓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이 안 가. 그들이 찾는 건 철씨 성을 가진 사람이래. 넌 혹시 그가 누구인지 아니? 소어와는 빙글에 미소를 띄었다. 철씨라고? 난 모르겠는데. 그때 철심남이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바로 철씨야. 그들이 필요한 건 바로 나야. 도화는 놀라서 철심남을 바라보았다. 소어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보, 왜 나서는 거야? 철심남은 그를 상관하지 않고 물었다. 그 사람들 중에 여자는 없던가? 없어. 좋아, 나를 찾고 있다면 내가 가겠다. 내가 가야만 너희 부족을 구한다. 도화가 만류했지만 철심남은 호기롭게 말했다. 그놈들 같은 병신은 100명이 모여도 나의 손가락 하나를 감당 못해.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관내에서 달아났지? 소어와의 말에 철심남은 대답을 잃었다. 도화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여자지. 그래서 그들이 전부 남자라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철심남은 얼굴이 빨개졌으나 호탕하게 대답했다. 그런 건 내가 상관할 필요 없어. 소어와가 끼어들었다. 알고 보니 너는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를 두려워하는구나. 하하, 그 병은 나와 비슷해. 나를 풀어줘 가야겠어. 소어와가 몇 군데 혀를 짚자 철심남은 벌떡 일어섰다. 도화는 소어와를 보며 서운해했지만 철심남과 함께 말에 올랐다. 철심남은 소어와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달려갔다. 소어와는 먼지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철심남이 그녀에게 반했으니 언제 탈선할지 모르겠군. 이 녀석아, 우리도 재미 보러 갈까? 예쁜 안마를 봐도 따라가선 안 돼. 우린 아직 어려서 여자에 빠지면 한평생 끝장이야.
도화와 철심남은 노란색 천막에 도착했다. 갑자기 몇 개의 암기가 날아왔고 철심남은 재빨리 그것들을 쳐내며 몸을 날렸다. 철심남이 여기에 왔다. 누가 나를 찾는 거냐? 천막 속에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철씨. 우리 이가 형제가 헛되게 기다리지는 않았군. 순식간에 16마리의 말이 철심남을 에워쌌다. 애꾸는 사나이가 소리쳤다. 그 물건은 아직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 내 몸에 있다. 그러나 너희 같은 소인배가 만질 물건이 아니다. 애꾸 사나이가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철심남의 수법에 되레 나둥그러졌다. 뒤이어 덮쳐오는 칼날들도 민첩하게 피하며 채찍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이가 형제의 무술은 그저 그렇군. 감히 내 물건을 노리다니. 그때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가 형제가 못하면 뭐가 형제는 어떨까? 희미하면서도 징그러운 목소리였다. 거대한 말 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사나이는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었고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다. 작심주패 모모충이 바로 나다. 나를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아플 테니까. 두 번째 사나이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입이 닭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컸다. 내가 바로 모공개인가? 그가 웃자 톱 같은 이빨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나이는 사람의 형태조차 희미한 고릴라 같은 거구였다. 난 모성성이다. 근처 풀숲에서 지켜보던 소어아는 이 기괴한 삼형제의 모습에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그는 과연 이런 자들을 낳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다.